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훈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네거티브 중단 약속은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당 안팎의 우려에 휴전 모드에 들어갔던 명락대전이 하루 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고 추격에 나선 후보들도 눈에 띄는데요. 관련 내용들 신문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개인 홍보에 세금 쓰고 있다. 결국 지사직 사퇴론을 다시금 꺼내 든 건데요. 휴전 상태가 오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르름판을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어떤 대선 예비 후보들의 컨벤션 효과를 좀 노리는 어떤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낙연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경기도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이재명 후보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그 평행선은, 즉 양 당사자의 휴전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지사도 그럴 거면 현역 의원도 사퇴해라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들이 지금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민 위원장은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 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사실 뭐 팬덤의 정치의 현상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조금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팬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이러한 어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검도를 넘는 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김수미 배우 김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한 조선일보 보시면 욕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왜 욕을 과해받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중의법으로 볼 수 네. 있는데요. 사실 이 욕이라는 게 지금 그 경선 후보자들의 어떤 다툼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 너희들 그런 거 좀 하지 마라고 약간 경고성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네. 선별적인 어떤 어리석음이 필요하다. 사실 스마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세균 후보자가 너무나 차단지같이 하나의 어떤 빈틈이 없으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어리석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락대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 캠프를 두고 도청 캠프라는 말까지 쓴다. 말까지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사직 사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을 썼는데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자, 지사직 사퇴론 공방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이 사실상 다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사직 사퇴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좀 보이십니까? 우선 뭐 도청 캠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본인의 참모들을 본인의 별도 캠프로 구성하지 않고 도에 있는 몇몇 자리를 주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일은 이낙연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인데 네. 그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서 도 예산 34억 원을 썼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네거티브라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검증 과정을 본인이 강하게 제기하면 할수록 그 표가 나온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중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책을 홍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서울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홍보비를 경기도가 특별히 많이 쓴다고 보기도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네. 그 경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좀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지사직을 그만두고 경선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지사직을 그만두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지사직을 그만두게 되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그 도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역시도 사실은 그 경기도라고 하는 곳을 책임지는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저런 선택을 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금 지사직 사퇴론을 꺼내들면서 이 지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이 지사 측에서는 언제든 네거티브 전면전이 시작되면 반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잠시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고 이제 휴전 상태인데 과연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지금 막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들으신 대로 뭐 상대방이 소총 쏜다고 대응하진 않겠지만 대포 쏜다,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다시금 전면전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면 이거 나중에 원팀 만드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후유증이 반드시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 두 후보 간에 저렇게 피말리고 아주 첨예한 저는 저 대척점에 서 있는 이유는 네. 저 2007년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 경선 떠올릴 겁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후보에 네. 그 정말 그러니까 저 두 분이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선에서 이기는 자가 본선에서 이기니까 결국 여기서 내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렬한 어떤 그런 자기 기준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선은 중도를 가져오는 싸움입니다. 저렇게 자기 진영에만 몰두하고 저렇게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저런 과연 저 유력 두 후보의 전쟁에 대해서 중도 후보들은 과연 저것이 우리의 비전을 볼 수 있는가? 여당다운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계승인가? 계승이 아닌가? 이런 본원적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두 분이 어쨌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결국 이건 예선일 뿐이다. 본선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두 후보가 사전에 갖지 않는 한 원팀은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점에 대해서 두 후보가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찰의 시간 그동안 많이 가지라고 주변에서 조언도 많이 하고 갖겠다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떤 사진도 나오고 또 이렇게 부적절한 그 욕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휴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대선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후보로서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전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패자부활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물론 네거티브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이 양 후보가 저는 아직까지 뭐 신문을 열심히 읽는 편이지만 두 후보가 가지고 계시는 국가관 우리가 앞으로 나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성찰의 시간은 이게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는 게 성찰의 시간은 나는 이미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가져야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뭐 자 저쪽에서 뭐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대응 안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네거티브는 이낙연 캠프에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낙연 캠프에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재명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이런 주장조차 사실은 이게 은밀한 또는 우회적인 네거티브 전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거티브는 내가 안 하고 있다. 저쪽에서 하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중립적으로 만약 본다면 본인이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정치권은. 또한 내로남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정치인들의 계산법은 늘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양측의 신경전이 정말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뜨거운 상황인데 이 신경전이
지지자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또 가세를 하면서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론에 힘을 실었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애인 비하 등의 돈 없는 문자와 댓글 테러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비하 댓글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재명한테 뭐라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선을 치를 생각이나 해라. 뭐 장애인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XX냐 뭐 국민의힘 첩자였냐 휠체어 타고 지옥길 가라 장애인 주제에 뭐 이런 돈 없는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지웅 대변인,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캠프에서의 입장도 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뭐 캠프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저는 네. 어쨌건 아무리 지지자라 하더라도 저런 발언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어떤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이런 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캠프가 어떻게 입장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만약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재명 캠프에서도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그렇죠. 않을까 지지자들에게 뭔가 네. 좀 자제해달라는 적절하다. 메시지를 네. 좀 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필요할 하네요. 것 같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지속된다고 하면.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상민 위원장에 대한 이런 돈 없는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목소리 듣겠습니다. 개인의 지지 성향에 따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신체적 장애까지 거론하며 비하한다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상황을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단 가운데 중재를 하고자 하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뱉은 발언이 문제가 됐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다, 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 측,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뭐 지사직 사퇴는 양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 측에도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아주 불안불안한 저 철조망 하나 두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쯤 되니까 뭐 지도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재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뭐 경선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어차피 한 자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 경선 후보들 6명으로 이제 지금 압축이 돼 있지만 그 후보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1, 2위 간 뭐 오차범위 내라는 얘기도 있고 밖이라는 조사도 있지만 네.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걸 지도부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죠? 저는 해결할 징계 방법이 카드가 없다고 나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징계 카드 가지고 아니 징계를 누구를 징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자기들은 검증이라고 생각하지 네거티브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선 네거티브 캠페인이 뭐냐는 것부터 정의를 합의를 해야 돼요. 그거 합의 안 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쉬워서 징계지 누구를 징계할 겁니까? 징계하면 아마 징계도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이재명 캠프 한 사람, 이낙연 캠프 한 사람 징계할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그중에 어느 하나만 징계하면 또 누구 편든다 편파 그러-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통과 의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네. 8월 말에 국민의힘 경선 시작되면 거기는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의 집안 싸움에 갑자기 욕 젓는 배우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왜 등장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 욕도 미워서 하는 욕하고 애정 있는 욕 있잖아. 안에 그러네. 안에 네.
아버지 아빠 됐네. 이건 문화야, 욕이 아니야. 안에 아버지 아빠 됐네. 대통령 되시면 내 개인적인 부탁은 정말 선진국처럼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나 대학 못 나왔잖아. 그럼 나 연간 몇십억 벌어요. 몇십억이 뭐야? 아, 대학 4년 나고도 폰폰이 먹는데 뭐하러?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이잖아. 그렇지, 이건 정책이고 어른들이 하는 아, 김수미 씨가 연간 몇십억을 번다는 말이 더 저희는 그 말에만 솔깃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세균 전 총리가 지금 저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미 씨가 후원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기 만남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인데 사실 욕을 매개로 한 그 양강구도 균열 내기죠. 사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 후보는 사실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은 여당 후보 가운데 압도적이에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거치고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다선 의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강구도에 밀려가지고 전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스마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저게 욕을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욕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할 뿐더러 저 정세균 후보가 초반에 가죽 재킷 입고 무슨 뭐 이렇게 맞습니다. 뭐 예. 락밴드 하듯이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어설프게 따라하는 건 오히려 약간 좀 동질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느껴봐야 할 건 욕이라는 게 우리가 김수미 씨에게 느끼는 호감이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해악과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문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쓰면 문화고 우리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금도를 넘어서면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건 욕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천박한 수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욕설 논란이 있는데 저 김수미 씨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욕문화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좀 얘기들이 좀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야권 상황 볼 텐데요. 윤 전 검찰총장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의 어떤 말실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윤 전 총장들의 최근 실언들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만 나온 그 와중에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집이라는 것은 생필품입니다. 아주 고가의 이런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실제로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다른 후보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27.4%에서 28.4%. 이낙연 전 대표 역시 16에서 16.2, 최재형 전 감사원장 5.8에서 6.1. 그런데 윤 전 총장만 32.3%에서 28.3%로 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폭이 크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들어갔으면, 이 후보자가 들어갔으면 그 국민의힘 안에서 더 시너지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되고 그 공정하게 이끌면서 반대편 여당 쪽에 공격의 화력을 퍼부어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 안쪽에 화력이 더 강하다는 느낌.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측 캠프와 지금 당대표 사이에 알력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그냥 이렇게 정제된 언어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인이 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한 20년 이상
그 공직 생활을 했으면 그런 언어에 대한 어떤 습득은 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저런 만약에 잘못된 실수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8월 네. 말까지는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저 또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 어차피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결국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와 이준석 대표와 지금 뭐 갈등이 어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엇갈린 목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불협화음 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휴가를 존중해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당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절차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고 또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인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정무팀 쪽을 좀 대폭 보강했다라고 들려지는데 효과 좀 있겠습니까? 사실 정무팀은 지난 7월 25일 날 일부 전직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이제 보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정무적 판단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무팀 인력이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보좌를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 겨우 정무팀이 보강돼서 이제 그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차츰 여의도 정치 뭐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몇 가지 본인이 이제 설명은 계속 했는데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본인의 해명은 한 사람이지만 공격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나서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정무팀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이 지금과 같다면 아마 지지율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효과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말실수라기보다 예를 들면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야 된다는 국정이 아니라 더 허용해도 좋다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방사능 유출 관련한 논란도 사실은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사실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되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저는 국정 운영의 비전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판단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표현이나 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좀 왜곡돼 있는데 주 120시간의 취지는요. 그 탄력적인 근무를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지 일을 많이 계속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은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와 다르다. 이거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팩트를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두 분 다 말씀 주신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그 팩트가 있는데 정치인 중에 최고의 탑에 있는 정치인은 비유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메시지 장체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대변인들이 그걸 부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위에 있는 탑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메시지 전체가 지금 묻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원전은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 것이고 정말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 집중적인 일하는 시간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막는 경우는 조금 열어놓아서 그걸 좀 풀어주자는 이야기를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직접 후보자가 그걸 만기칠람 형식으로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틀리는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무팀이 보강된다는데 제가 아는 정무팀은 옆에 만약에 같이 수행하면 제가 그 교수님을 옆에 딱 붙어서 오늘 나올 질문들을 그 차 안에서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메시지가 딱 심플하게 나와야지 자꾸 머릿속에 누구한테 들었는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정무팀에서 조금 선을 잘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메시지 컨설턴트로서 제가 메시지에 대한 제가 한번 조언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점이 지금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검찰총장과 정치 영역 밖에 있을 때 장점은 소탈하다, 솔직하다, 재미있다. 이거는 사적 영역에서는 아주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검증받고 비판받고 무대 위에 올라서 시험대에 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공적 영역에서는 대단히 단순화의 비유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바로 부패 완판이다. 이런 식으로 정제되게 짧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강하고 좀 이렇게 바꿔 나간다면 저는 충분하게 저런 것들은 오해를 털 수 있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틈을 타서 여당의 대선 주자들도 말을 지금 보태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윤 전 총장의 발언 실수들을 두고 준비가 부족한 끝까지 가지 못하는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최재형 예비후보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너무 부족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후보는 누구고 누가 결국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홍준표, 유승민 대결로 가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간혹 듭니다.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못 간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 예, 끝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대표의 얘기 중에서 홍준표, 유승민 대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끝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낙연 후보의 기대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뭐 매일매일 이게 논평도 하고 여론조사도 보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최종 주자 2명이 만약 있다면 그 최종 주자 2명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대결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낙연 후보의 좀 소망이 개인적인 희망이 투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50% 이상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50% 이상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많은 것으로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 열망을 지금 두 후보 이른바 윤석열, 최재형이 안고 가는 건데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여기에 열망했던 사람들의 표심이 다른 데로 갈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말은 좀 개인적인 어떤 희망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운하 의원도 여기에 이제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과거 태도까지 지금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012년도에 제가 경찰청의 수사기획관을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룬 사건이라고 좀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예컨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뭐 기업 회장들 불러내서 술 마시면서도 뭐 구두에다가 뭐 양말 넣고 이런 이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도덕성이 마비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자, 뭐 검사 시절 이화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또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일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경찰 쪽에서 정보 수집은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 정보 수집은 전부 다 아까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칫 이야기가 오해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검찰 쪽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 룸살롱이라는 어떤 부적절한 장소에서 저런 형태의 폭탄주가 있었는지는 풍문으로 들었는 거잖아요. 이게 직접 자기가 목격했는 사실이 그게 팩트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도 남으로부터 들어서 자기가 간접 경험한 사실이 법정에 현출됐을 때 그건 증거 능력이 원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조금 더 메시지가 정제돼야 되고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저럴 수는 있었겠지만 저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법조 기자들이 이야기했는 전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황운하 의원이 뭐 저렇게 남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할 입장입니까? 본인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국회의원 될 때도 직을 갖고 돼가지고 상당히 그때 논란도 많았어요. 과연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전원 형식의 풍문을 가지고 저렇게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 저렇게 음해하듯이 공격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본인 재판부터 성실히 받는 게
그게 더 저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막 전설처럼 돌아다니는 경우는 있어요. 왜 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과거 군인들이 뭐 구두에다가 뭐 술 따라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한 게 지금 한 40년 전쯤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장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만 들었지 실제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적어도 군사 문화다 뭐 이런 잔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말만 들었지 오래전에 군대 생활 끝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 보거나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지. 네. 저걸 이렇다더라. 뭐 경찰 정보 중에도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윤 캠프 측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팩트 없는 흑색 선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황운하 본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부터 좀 잘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윤 캠프 측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캠프에 이 새 분리기를 하는 걸 빗대서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 본인은 패거리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로 검은색 실루엣들이 쭉 보이죠? 이제 현역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뒤에도 몇몇 검정색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지금 레민 같다. 뭐 나는 패거리 정치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화가 난 표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패거리라는 게 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전직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캠프에 모여드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높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많이 모이겠죠. 오지 말라고 해도 모일 겁니다. 막 넘쳐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라고 아무리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주변에 왜 전현직 의원들이 모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윤한홍 의원도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이 다 예. 저 과거에 친홍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갔잖아요. 화가 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두 분이 좀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경남지사 할 때 행정부지사 했던 윤한홍 의원이고 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줄 세우기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누가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죠. 단순히 저거를 줄 세운다고 줄을 섭니까? 저는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구태 정치를 오히려 소환하는 듯한 전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물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거의 절반 수준과 당협위원장의 절반 수준이 연판장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가서 자기가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들어가는 건데 저것을 단순하게 저것을 세불리기다. 조폭 하듯이 패거리 정치다. 이런 식으로 폄하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홍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조경태 의원 한 분만 아마 캠프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뭔가 여기엔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 측면에서 나온 저는 언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준태 의원이 어떻습니까? 여당에서도 지금 일단은 1, 2위 후보들인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많은 의원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단순히 그냥 패거리 정치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정치의 본질을 조금 약간 비난하듯이 말하면서 저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여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로 사실은 그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어쩌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또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받는 것도 본선 경쟁력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흔들린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원래 국민의당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또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좀 대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걸 바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본선 경쟁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우 김부선 씨가 반려견 SNS에 올린 또 윤석열 전 총장의 포즈를 따라하면서 인증샷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팬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김부선 씨 입장에서 누가 제일 싫을까요? 지금? 뭐 저한테 여쭤보시면. 예, 우리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 여당의 대선 유력 후보가 네. 가장 싫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당에 있는 대선 그 유력 후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결국 야당에 있는 지금은 윤석열 저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나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게 아닌가. 저도 한번 전화번호를 알면 한번 물어서 왜 저렇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윤 전 총장이 그 고양이 안고 있는 것과 예. 아마 똑같이 지금 강아지를 안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승 교수님은 어떻게 네. 뭐 보셨습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쩌면 그 동물 사랑에 대한 것들을 윤석열 총장에 좀 투영시킴으로써 조금 더 인간적인 또 면모도 좀 부각시키는 일종의 저는 저것도 우회적인 어떤 팬덤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다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악재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일에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된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안에서 너무 힘드시죠? 네.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확성 장치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권지웅 대변인님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알지 않았을까? 법조인으로서 되게 오랜 기간 일을 하셨고 게다가 충분히 알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확성기를 들고 자신이 후보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아주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김영우 전 의원이 저 마이크를 건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우 전 의원은 이제 선거운동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왜냐하면 선거법은 사실 보통의 법조인이라고 해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또 선거법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네.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리고 선거를 3번이나 치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할 수 있는 거와 더군다나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건 알 텐데 김영우 전 의원의 조언 이제 오히려 마이크를 건네줬다고 한다면 그런 선거법 위반을 어떻게 자초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각 캠프마다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선거법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도 공직선거법 책 한 번 적어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공직선거법은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확대가 넓은 처벌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마이크를 전했을 때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하고 여기서 지금 오신 분들이 정말 힘드시죠.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을 끝냈으면 몰라도 지금은 정확하게 선거운동의 워딩이 빵빵빵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순간적으로 마이크에서 인사 말씀을 할 줄 알고 전했는데 뒤에 있는 말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각 캠프마다 분명히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최 전 원장 측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서 일단 사과했습니다. 유감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
더 유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유의를 하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논란과 별개로 최 전 원장이 지난 4일 대선 출마한 이후에 당 안팎으로부터 검증의 구설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지금 최 전 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준비 부족이다라는 그런 논란에 지금 중심에 서 있는데요. 왜 준비 부족이라는 말들을 지금 듣고 있는지 한번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저렇게 얘기한 거는요. 본인은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겠다. 정직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실제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또는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럼 준비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의도 정치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여의도 정치에 너무 둔하다 또는 아직 그 익숙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최재형 후보께서 그런 사진을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족 식사를 하다가 국민을 부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을 보고 좀 약간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가 최재형 원장이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라고 몰래 올렸으면 약간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대 정신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국가 중심의 어떤 사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떤 같은 모습으로 애국가를 제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이런 것들이 되려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것에 많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또 가정의 문화도 다 다른 것이고 또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여권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해명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공개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재수라든지 형수들도 직접 우리는 자발적으로 했다,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전적인 그 식구들의 동의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가 어떤 특정한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애국가를 불렀던 모습이라서 또 그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르면 차이는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 안 된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도 비판이지만 선거법 위반 비판까지 좀 나왔고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친일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친일 논란입니까? 아니 어느 한 인터넷 매체에 아마 이제 최 전 원장의 조부, 할아버지하고 증조부가 일제시대 때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올라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민석 의원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해명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우선 그 인터넷 매체에 썼다는 그 기사가 과연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냐? 지금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최재형 캠프에서는 그거는 완전 허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위의 사실을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매체가 수천 개 됩니다. 수천 개 되니까 그 기사의 질도 정말 천차만별일 텐데 그중에 자기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끌어다가 이거 인터넷 매체에서 썼으니까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거는 선거운동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안민석 의원이 혹시 안 한 것 아니냐. 여튼 최재형 캠프와 이 사실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날조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그렇게 당신들이 주장할 거면 증거를 대놔야 되는데 지금 증거 없이는 마치 그냥 그런 거 풍문을 떠도는시 얘기하거든요. 1999년도에 실제로 그 조부에 대해서는 항일 그 관계 때문에
그 춘천고가 뒤늦게 이제 졸업장을 수여한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런 사실 이런 아주 그런 음험한 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뭐 카더라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건 그 정치권에서 이건 배제해야 되는 정말 마타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북한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과 정치권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관련 소식인데요. 이들이 언제부터 간첩 활동을 해왔는 것이었는지 밝혀졌습니다. 어제 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어 있는 그 2017년 6월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고정 간첩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겠죠. 사실 고정 간첩에 대해서 무슨 사전적인 정의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난파 간첩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회 간첩 뭐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 아니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그 공산주의자가 된 그래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정한 아주 오랜 기간 여기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북한을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그걸 우리가 흔히 그냥 고정 간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뭐 노동 관련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2017년 문재인 후보의 특보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보면 아마 고정 간첩이라고 분류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회장님으로 지칭을 하고 또 혈세, 지금 혈서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을 조국이라고 칭하고 우리나라를 적이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동지회 조직원들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이 중도층을 쟁취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은 여성 천시당 그리고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켜야 한다. 뭐 이런 지시까지 이제 북한이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시대로 성과가 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동지의 구성원이 모두 4명입니다. 이 중에서 3명은 구속이 됐고요. 1명은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그제 공개가 됐던 영장 청구 의견서가 이 불구속돼 있는 손모 씨가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가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저도 공안 사건을 꽤나 많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공안 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0년 동안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을 위해서 일정 기간에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포섭했는지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고정 간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손모 씨 때문에 저 구속영장이 이제 그 의견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압수수색 날짜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데 실명 공개가 되는데 두 가지가 실명 공개가 돼요. 첫 번째는 어디 실명 공개가 되는가 하면 수사관의 이름에 실명 공개가 되는데 사실 국정원 내부에 있는 그 수사관의 이름이 실명 공개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예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서 포섭했는 사람들의 이름 실명까지 나온다는 것은 사후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손모 씨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되고 그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손모 씨가 과연 지금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게 맞는지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잖아요. 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정원이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간첩 사건을 수사한 배경,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첩 사건이 드러나면 지금 여권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 간첩단 사건을 수사를 했고 또 왜 지금 이걸 공개했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앞에는 겸허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담당하고 북한에 대한 공작을 방지하는 국정원이 당연히 이런 증거들이 드러났는데 수사를 안 했다? 그럼 이 후폭풍이 엄청났을 거예요. 정파적, 정략적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이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돼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해외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국정원의 역량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
국정원이 역시 이 대북 정보의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파적으로도 따지지 말고 자기들의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량과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없음을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여 년, 아니 꽤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증거가 수집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조사하고 적발해서 이첩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대낮에 간첩 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자,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에서는 왜 대통령까지 언급하느냐, 너무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목소리 듣겠습니다. 어디까지 밝혀지는지 등에 예.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하지만 조금 섣불렀다. 그 대통령까지 언급하시는 거는 좀 심하죠.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 4명 중에 일부가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잖아요. 네. 물론 문재인 후보의 특보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2017년에. 많은데 그 특보 중에서는 그 후보와 가까운 특보도 있을 것이고 후보가 얼굴도 모르는 특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과연 어떤 특보냐? 이게 이제 노동 관련 특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특보에 노동 관련 특보 단장도 있을 것이고 전체 특보 단장은 현역 의원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후보가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누가 알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사람들이 포섭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당시 USB 같은 거를 압수한 거 보면 거기에 여당 권력을 이용한다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특보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배부하고 그걸 동기 삼아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낼지 또 아니면은 뭐 계속 침묵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 순서 갑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배구 선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쓴 한국 여자 대표팀의 주역이었는데 중심이었는데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대표팀 환영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공항이 북적거렸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자 배구 대표팀 네. 팬십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여자 배구팀이 입국을 했는데 정말 방금 보셨다시피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여자 배구팀을 향한 이 뜨거운 팬심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통제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근대 5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높이뛰기, 펜싱 이렇게 뭐 새롭게 조명받은 종목이라든지 새로운 인물들,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뜨거웠던 것은 이 여자 배구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배구팀 인기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인기 이런 대단했던 인기를 이번에 또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 귀국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희 배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4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라바니 감독이 100점 만점에 5,000점을 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선수단과 김연경 선수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아니 100점 만점이라는데 5,000점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점 줘야지? 네. 무한대? 99점 하겠습니다. 1점은 왜 안 쓰신 건가요? 뭐 하나를 걸고 왔어야 되는데 못 걸고 와가지고. 뭐 하나 걸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100점 만점은 못 주겠다. 뭐 이제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 메달을 못 걸었으니까 100점 만점에서 조금 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점에 불과합니다.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 한국 여자 배구팀의 객관적인 전력이 이미 뭐 8강전 뭐 전에부터 객관적으로 좀 열세에 있다 이런 평가 분석들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팀워크, 이 화합과 의지로 이 4강까지 진출했던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바니니 감독도 뭐 100점 만점에 5,000점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도 또 김연경 선수도 아쉬움보다는 더 자랑스러워야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직전에 알려진 대로 김연경 선수는 이번 올림픽이 아마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국제대회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은퇴를 좀 유보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도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은퇴 발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더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난다면 그때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고 치킨을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혼자 치킨 시켜 먹을 거고요. 다음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2024년 파리, 3년 후에 올림픽까지 예단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년 뭐 아시안 게임까지는 출전할 가능성이 꽤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의 염원이 대단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좀 은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변에서 많은 설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국민들도 많은 팬분들이 최전성기의 기량을 계속해서 뽐내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국가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까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포상금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포상금이 총 6억 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배구협회에서 2억 원, 한국배구연맹에서 2억 원 이렇게 4억 원의 포상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또 신한금융그룹 쪽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막대한 포상금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고생한 만큼 또 그 보상을 받는 거겠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국제대회 때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자, 어제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가석방으로 이제 1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풀려나게 됩니다. 자, 3년 전에 석방했던 그 석방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얘기해주세요. 실내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뭐. 지금. 자, 승재현 박사님. 그런데 이제 지난 1월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제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재수감됐고 지금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가석방이냐 사면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면은 이제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마 이건 정치적 고려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다만 가석방을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가장 큰 제약이 있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서 결정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가석방 마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취업 그 제한.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6년을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가석방 하고 난 다음에 취업 심사를 다시 법무부가 해줘야 되는데 어제 장관께서는 가석방 하고 난 다음에 취업 승인 아직 생각해 본 바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이 첫 번째 제한이 될 것이고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인수합병을 하려면 네. 그때 나갈 때마다 이제 법무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과연 경영 극복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가에서 어떠한 화답을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을 했다. 그러면 취업도 좀 자유롭게 하게끔 해줘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면을 해줘야 뭐 외국도 가고 뭐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지금 이 가석방이라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건건이 거의 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일정한 제약을 가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어떤 통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의도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무슨 이사나 이런 거로 취임할 수는 없어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감옥에 있을 때하고 확실히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또 비판의 네.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정부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고요. 또 국민의 3분의 2가 또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또 여론조사 의견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판, 뭐 그렇다고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법무당국의 배려를 받은 만큼 어떤 결과를 내세우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배전의 노력을 기하는 것을 또 우리가 요구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저 교정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시민 단체 의견들을 내는 게 저는 과연 그게 지금 뭐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게 또 너무 또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게 이제 정말 순수하게 교정 당국의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자,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 시민이랑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 두 장면을 보고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불과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1931년생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90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의 건강 상태의 변화 이런 것만 해도 외형적인 모습이 언제든 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방금 보셨다시피 바로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나 수척해진 모습이죠. 살도 급격하게 빠졌고 중도 더 많이 깊어졌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대역이 아니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를 산책하던 사진. 그때 그렇죠. 모습과도 좀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 신통방통에서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한 달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던 날인데 재판은 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사진을 찍는 이 기자한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고함을 치는 모습도 사진이 기록이 됐습니다. 상당히 또 정정한 모습이었던 혼자 걸로 걷고 보이는데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네. 저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만에 좀 확실히 또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에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이제 뭐 20분 만에 빠져나왔다 그랬다. 뭐 사실 뭐 이제 저 부분은 재판부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재판받은 과정에서 약간 좋은 모습도 보였고 옆에 이순자 씨가 이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가 있는데 재판부가 딱 보니까 뭔가 조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프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순자 씨가 가슴에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 휴정하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되지 않아서 사실 어제 재판은 뭐 다른 어떤 증인 신청 없이 그냥 재판이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재판이 30일인가요? 네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출석했는 거라서 아마 다음 재판부에서는 그 변호인이 할지 아니면 직접 나와서 할지 정인 신청 등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재판 진행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